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아사이언스라는 과학동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과학동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과학동화와 수학동화 만들고 있는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다솔 기자라고 합니다. 우동수비대라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우리 동네 동물원 수비대를 기획을 했고요. 어린이 과학동화 독자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였는데, 저희 우동수비대가 시민과학 혹은 시민참여형 저널리즘 이 두 가지 모두의 이름으로 이제 어,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시민과학이라는 거는 아까 마승혜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에 이 시민들이 모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물론 시민과학이라는 건 이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과학 분야에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조금 모사해서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한 데이터 수집으로도 사용하게 된 것이 이제 네, 우동수비대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동물원 영상입니다. 미어캣이 있죠? 미어캣이 굉장히 넓은 동물사라서 두 가지 장면으로 같은 동물사입니다. 동물사라고 하는 건 동물이 동물원에서 사는 공간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미어캣들이 사는 공간이었고요. 이런 동물원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동물원입니다. 여기도 미어캣이 살고 있고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동물원입니다. 여기도 미어캣이 사는 공간이고요. 네, 좀 환경이 나오는 공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공간입니다. 세 가지 동물원을 보셨을 때 다 미어캣이 사는 공간이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동물원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신 것은 여러분이 본 큰 차이는 그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보통 간다고 할 때 동물을 보통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방, 동물이 사는 공간을 한번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동수비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우동수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어린이와 대원들, 학생들이 모집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수비대 프로젝트는 좀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기 네, 마우스가 여기 삼각형 부분을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동수비대원에게 어가동과 이제 전문가가 동물원과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그리고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동물원 환경교육을 해주면, 복지교육을 해주면, 우동수비대원이 어가동과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수집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께 어가동은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과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원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전문가님께서 이제 복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측정 방법을 개발을 해주시고 이제 관련된 자문을 해주시는 이런 세
그 주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서 이제 기획을 했고요. 사실 이 우동수비대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부 동물원들이 복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기사가 간간히 떴었어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봤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카페예요. 한때 유행했던 라쿤 카페, 미어캣 카페 이렇게 유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미어캣 카페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사는 라쿤들이 굉장히 복지가 좋지 않다라는 게 기사에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 그럼 이게 일부 동물원만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 동물원의 복지 수준이 상당히 안 좋은 걸까? 이런 점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조사들을 했는데 사실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몇 개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어웨어라는 동물단체에서 거의 매년 동물원을 한 열 몇 개씩 그 복지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여기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야생동물 카페만이 아니긴 합니다.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현황 파악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원 수족관법에서 아까 등록제 문제도 이야기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그 등록되지 않은 동물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5종 이하, 5종 미만, 그리고 10종 미만, 50개체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서 전국의 동물원이 몇 개인지조차 지금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각 동물원의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는 당연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원 등록제 문제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복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동물원의 복지 상태를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저희 어가동에게는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독자들이 있어서 그 독자들이랑 함께 이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11월과 12월 2달 동안 이제 그 대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모집 공고를 1월 1일에 동물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냈고요. 그 다음에 일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 활동이 마치고 나서 이제 중간 분석을 했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우동수비대를 더 이제 우동수비대를 운영하면 더 데이터를 잘 모집할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2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기가 9월에 끝났고요. 그 9월까지 한 1년 정도, 9개월 정도 모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꽤 많은 수의 동물원 복지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 우동수비대에 가입한 사람들로는 총 810팀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1기에 400여 팀, 또 2기에 400여 팀 해서 810팀이 가입을 해주셨고, 이분들 중에 한 20% 정도 되네요. 125팀 정도가 직접 동물원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류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저 할게요라고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 20% 정도가 활동을 한 것은 다른 여타 시민과학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물원이 총 몇 개인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참여한 대원들이 찾아야 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어떤 동물원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음, 동물원 리스트를 뽑아서 드리기는 했어요. 어, 정부에 등록된 동물원이 한 100여 개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여타 아까 오해와 같은 동물단체에서 찾았던 동물원이 한 수십 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았던 게 한 200개 정도, 것까지 합해서 전부 200개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100개 정도를, 90개 정도를 저희 우동수비의 대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동물원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주셔서 동물원 개수가 점차 쌓여서 345개가 2018년 이후에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물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이후 동물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조사한 동물원 수는 246개 정도가 됩니다. 한 70%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저희 대원들은 한 10종을 모든 동물들을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10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공원에 있는 라쿤 이것을 이제 하나의 동물사라고 한다면 전체 이제 방문 조사한 동물사 수는 400개 정도 됩니다. 네, 꽤 많은 수를 이제 조사를 했다고 저와 연구원님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어,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나승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 다가간 측면이 컸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 40팀만 지원해줘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동물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2018년에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호롱이가 탈출한 이후로 동물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졌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원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동물원 폐지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야생으로 당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백 개의 동물원을 폐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네. 동물원을 폐지하는 것 대신 좋은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론에서는 이제 동물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 복지 관련 기사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관람객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제 몇몇 실내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라쿤 카페나 미어캣 카페의 이제 복지 상태가 굉장히 화제가 이제 잊을만 하면 기사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4년 대비 2018년까지 지금 보시면 야생동물 카페만 19개에서 84개로 늘어났고, 소규모 야생동물 체험시설은 46개에서 154개로, 여기에 이제 야생동물 카페도 포함되는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 근데 이 두 가지 시설은 사실,
동물 복지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시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동물원 전체적인 복지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악한 동물 복지가 화제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접촉했을 때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서 커지면서 이런 체험형 동물원들, 아이들이 먹이를 줄 수 있고 동물들을 만질 수 있는 그 체험형 동물원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론이 있어서 동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물원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화제가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사람들이 진짜로 움직여서 이 시민 참여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동물원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인가. 이거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우동수비대 프로젝트를 이제 사내에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어머니시기도 했는데, 아이가 동물원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교육적으로 좋은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우동수비대를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배워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분명히 이런 니즈가 있겠다. 동물원을 갔을 때 과연 여기가 좋은 동물원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교육이 그들이 분명히 원하는 그 컨텐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그 전체적인 얼개를 짤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제 우동수비대 프로젝트에 일단 가입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교육을 들어야만 동물원 진짜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동수비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처음에 동물 부캐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MBTI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를 조금 바꿔서 DBTI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다 동물마다 저희가 10종의 동물을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물마다 생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적인 특징을 알아야만 복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야생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개체들이 함께 가족을 이뤄서 살면서 사막 모래를 파고 그 모래집을 만들면서 살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동물원에 가서 미어캣에게는 모래가 필요한데 여기는 모래가 있네 없네. 미어캣은 여러 마리가 3마리 이상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네. 혹은 뭐 10마리가 같이 살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 북해 검사는 그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좀 재미있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린이들이 뭐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다. 뭐 혹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다. 아니면 이제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게 해서 너는 어떤 동물이랑 가장 습성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습성들을 이제 읽고, 나랑 비슷한 이 동물은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네, 라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물복회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우동수비대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우동수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을 또 모으기 위한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사를 저희 독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큰 기사를 해서 이제 왜 이 우동수비대가 필요한지 그 동물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기사 10페이지 정도 되는 기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일러스트가
이제 10마리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일러스트를 최대한 매력적으로 그리는 것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끄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입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참여 방법을 최대한 쉽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잘 될지 모르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가동에서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홈페이지가 이제 다행히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껍데기만 바꿔서 이제 이런 홈페이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대원들이 어떤 걸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이제 관찰 기록을 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비슷한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관찰 기록에 들어가면 아까 마승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 아니다로 굉장히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동물이 습성에 맞게 무리지어 있나요? 각 종에게는 저마다 다른 쉼터가 필요한데 그 각 동물 종에게 모든 개체가 편안히 쉴 쉼터가 각각 있나요? 이것을 이제 종별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 백서 확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백서 확인을 보시면 이제 각 동물 종마다 필요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동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3마리 이상 같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동물들이 3마리 이하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그 문항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대원들은 이 휴대폰으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바로 그 아까 백서 확인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이 자료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도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 1시간 넘게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아까 그 참여하신 수의사님들이 동물원 복지종사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동물원이 어떤 곳인지 뭐 이런 점들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잠깐 괜찮으신가요? 꺼졌죠, 지금. 네, 예, 예, 예. 잠시만요.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여 방법을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대원들이 최대한 많이 동물원에 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사실 어떤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우동수비대 구글 문서로 만든 우동수비대 현황판인데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가면 우동수비대 현황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들어가면 동물원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지금은 345개가 나와 있을 텐데 거기 그 리스트에 자기가 조사를 했다, 자기가 먼저 조사했다라고 하면 이름을 쓸 수 있게 했어요. 우리 어린이과학동화 독자분들이 잡지든 어디든 이름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네, 조사를 완료한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이름을 쓸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우리 이 동물원들을 다 채우자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동물원을 조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을 10번 조사해봤자 사실은 그건 이제 하나의 조사 결과 말고는 나머지 9개, 제대로 된 하나의 결과 말고는 나머지 9개는 사실상 큰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양한 동물원이 조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동물원을 조사하는 하는 분들에게 이제 리워드
주게 되었죠. 네, 지금 공채연 대원님이 갖고 있는 받은 리워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와 노트 그리고 큐브를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리워드를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기 활동을 했더니 생각보다 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지역 편향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린이과학 동화 독자 대부분이 서울 경기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일기 조사가 되고 나서 이제 동물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조사가 됐는지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시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쪽에 굉장히 조사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역 편향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수의과 대학생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국 수의과 대학에 8개가 맞나요? 정확히 제가 이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수의과 대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동물원을 방문을 해준다면 이게 지역 편향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이분들 중에서 더 지역에 있는 다른 서울 경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뭔가 지역 소속감을 가지고 어,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역 특파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특파원은 어떤 일을 했어야 했냐면 대정동물원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물원을 배정해줬어요. 어떤 동물원을 조사할지. 그래서 그 지역 특파원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대정동물원을 조사를 해주면 대학생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일기를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 우동수비대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중에 상당수가 꿈이 수의사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동물을 좋아하고 네, 공채연대원도 굉장히 끄덕거리고 있는데요. 네, 수의사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수의대학을 간 대학생들과 멘토링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 니즈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역 특파원 어린이 대원이 자기가 약속을 받은 동물을 조사를 해주면 대학생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이 구조를 만들었고 또 대학생 멘토는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대학생들 중에 특히 수의과 대학생들 중에 동물원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연구원들과 교류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동물원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에게 굉장히 큰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원 방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제 교통비나 티켓 정도의 이제 그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네, 그렇게 이제 방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2기 때에는 운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한 8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꽤 지역 편향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 여전히 서울 경기권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조사가 되긴 했지만 제주권이 이제 제주도가 한 50, 아까는 7% 정도였는데 60%까지 끌어올라왔고 전라도도 이제 10% 이하였는데 50%까지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역 편향이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참여 저널리즘 혹은 시민 과학 프로젝트와 같은 시민이 참여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종류의 특성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대원들이 올려준 사진이나 동영상을 면밀히 보거나 그걸로 부족하면 다른 그 동물원의 후기들을 검색을 해서 보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이제 그 조사한 대원과 직접 통화를 함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교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도 좀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오류 비율이 24% 정도로 나왔는데 이 연구원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높지 않은 상당히 신뢰도 있는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논문화 혹은 기사화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승현 선생님 혼자서 그 많은 데이터를 교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기 때는 혼자서 하셨는데, 2기 때는 이거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과 대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자원을 받아서 11명을 교정 도우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작업을 도와주셔서 1차로 대학생분들이 교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승현 선생님이 2차 교정을 하는 형식으로 네, 데이터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1년 동안 네, 짧게는 한 6개월 정도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알아낸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전반적인 동물원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복지 수준을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마승현 선생님께서 그 복지 조사 방법을 개발을 하실 때 17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복지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사실 굉장히 수준을 네, 그 17개 중에서 15개 이상이 그렇다가 되어야 아까 그렇다와 아니다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7개 중에서 15개 이상이 그렇다가 되어야 이제 동물이 재수명을 살 수 있을 거라 추정될 정도로 이제 복지 문항을 개발을 하셨는데 조사 결과 179개 동물사 중에서 153개만이 7%만이 지수명을 살 수 있을 거라 추정되는 동물사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 153개 외에 26개에 포함되는 동물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동물원이나 서울대공원 동물원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주목했던 동물원 중에서는 순천만 야생동물 동물원도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17개 문항 중에서 가장 복지 상태가 안 좋았던 것부터 이렇게 차례로 순위를 정렬을 한 그래프인데요. 가장 많이 관찰된 나쁜 환경이 하루에 한 번 이상 풍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였고, 두 번째가 구조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풍부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동물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를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뭔가 먹이를 먹기 전에 뭔가 사냥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동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알아낸 것 중에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아까 미어캣과 라쿤 카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원들이 조사한 결과, 새로운 앵무새 카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라쿤 카페나 미어캣 카페는 그 코로나19 과정에서 이제 손님이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들었던 반면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2017년, 2018년에 앵무새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네, 여기 보시면 58개 앵무새 카페가 2018년 이후에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우동수비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그 동물원 실태를 보다 보니 이런 이게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 시설이 생기고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 시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앵무새 카페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마승희 선생님께서는 앵무새병 발생 우려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앵무새병은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앵무새에게서 발병이 되어서 이제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병인데 이 앵무새 카페에서는 이제 식음료를 섭취하기도 하고 앵무새를 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사실 이제 그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려하셨고 그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동수비대 조사 결과에서 사실 손 씻기만으로 이 앵무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손 씻기조차 안내하는 곳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명 기사도 발행했지만, 온라인에서 이제 상시 분석 페이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네, URL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각 열종 동물마다, 그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필요한 환경이 실제로 우동수비대 조사 결과 얼마나 갖춰져 있었는지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시 분석 페이지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어가도 어린이과학동화는 우동수비대를 이제 3기, 4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차례 이제 기수 활동이 끝나고 마승혜 선생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다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상시 분석 페이지를 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봤던 그 동물의 방 외에도 이제 그 해당 종이 재수명을 살지 못할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산을 몇 개였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동수비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를 느꼈고 어떤 한계점을 느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혹은 시민참여형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과 한계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저널리즘 혹은 연구에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먼저 첫 번째로 지역 편향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사실 수도권에 있을 경우가 우리나라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도심에 있는 동물원 데이터가 사실 실제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기 때는 동물 농장형 동물원,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변두리 시골에 있는 동물 카페랑은 좀 다른 형태의, 하지만 동물 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좀 농장에 그냥 뭐 토끼들 이렇게 풀어놓고 미역개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곳들이 1기 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2기 때는 지역 편향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동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원의 복지 상태는 아까 이제 분석됐던 그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을 점, 이 점이 조금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점이 조금 한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수준의 복지평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승혜 선생님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복지 평가를 할 때는 하루 종일 한 동물을 보거나 이제 혹은 주기적으로 1시간마다 뭐 이렇게 동물을 보거나 해서 이제 그 어떤 순간의 동물의 복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뭐 얘가 정형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굉장히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 복지 평가는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순간에 이제 그 복지를 평가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 이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원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원 요건 때문에 총 개수 자체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총 개수 자체를 알 수 없어서 계속 찾아내야만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전수조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럼 이건 전수조사 가깝게 했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동물원 허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저널리즘 혹은 연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시민 교육적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받은 피드백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는 이제 대학생 대원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자기가 동물원에 갔는데 정형행동을 보고 어떤 어린이가 곰이 춤을 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형행동이 어떤 거냐면 이제 두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전여행동의 특징인데, 그렇게 이제 곰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어린이가 춤을 추나 봐 하면서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대학생이 그 어린이에게 우동수비대 활동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린이 대원들이 한 말인데, 이거는 마승혜 선생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신 피드백이었어요. 이전에는 동물원에 가면 동물을 구경하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동물이 일단 건강한지, 건강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 먼저 살핀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민의 관람 수준이 높아져야 이제 그 동물원에게도 어, 이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승혜 선생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유례 없는 양의 동물원 복지조사가 시민 참여를 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246개의 동물원을 조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미등록 동물원을 150개 이상, 네,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개예요. 그래서 이제 미등록 동물원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물단체에서 냈던 보고서에 적힌 미등록 동물원들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동수비대 활동만으로 알게 된 미등록 동물원이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